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 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여야 거대 양당의 이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죠. 뭐 수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인들 이제 가족, 이제 당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당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뤄서 원팀 목소리를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너에서 저희가 이 원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뭐 이번 주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선대위를 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지휘봉을 맡을 것이냐 이 사람 얘기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후보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 확정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전 위원장 선대위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 같은 경우는 후보와 또 당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모셔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언급을 경선 과정에서도 했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경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거나 소통을 하면서 주요한 이 조언들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이 대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야권 내부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거 경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함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경선이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등이 소통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 직함이나 역할 이런 걸 다 떠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는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이 정말 원팀으로 뭉쳤구나. 과거에 어떤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보궐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당을 잠시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무에서 물러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덮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그리고 선거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뭉쳤구나라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가장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늦지 않게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교수님. 네. 앞서 이제 캠프에서 좀 잡음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뭐 캠프에서 선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신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 사실 네. 통제력은 굉장히 강하게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상황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이것이 윤석열 정치인지
김종인 정치인지 뭐 이런 뭐 이 모호성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부 정치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경선 과정에서도 고비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네.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앞에 김종인의 얼굴이 보이는 뭐 이런 장면도 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종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불일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들어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사실상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중도층 뭐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들어오느냐 마느냐 말이 많지만 지금 아까는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이준석 후보와 우리는 뭐 다 괜찮다, 뭐 이미 다 원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게 지난 이 경선 캠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다 이러면서 하이에나 파리떼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걸 쳐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후보가 당무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무 2인자가 된 건데 좀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이에나 파리떼 날려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 좀 수위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캠프가 이제 경선을 승리한 캠프인데 그간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캠프의 사람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입했다가 바로 또 물리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권을 준다는 것은 뭐 선대위원장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메시지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뭐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뭐 상황을 총괄하는 사람 이런 핵심들을 지금과는 좀 다른 면모로 정말 그 최고의 에이스로 뭐 당내에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좀 등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제대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예를 들면 한편에 있어서는 뭐 홍준표 후보와 같이 네.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빠진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 가서 예우를 하고 모셔가지고 뭐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이 캠프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외연도 대단히 확장된 바깥에 예를 들면 또 윤석열 후보가 연대의 뜻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그래서 향후에 안철수 대표까지도 한데 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 이후에 지지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죠.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탈당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접촉을 늘려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소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젊은 층에 관련한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자 대선 가상 대결이고요. 이 조사는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아직은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걸로 좀 분석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재명 후보 18세에서 29세 16%, 30에서 39세 31%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15%, 30에서 39세는 24%로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네. 사실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도 결국 2030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 것 같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역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특정 세대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여기에서 이런 특정 세력, 특정 세대의 지지 없이 사실은 당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이제 잘 뚫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경쟁을 했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2030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특히나 중도층에서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그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사실 당선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과제는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시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의원 말한 대로 2030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보다 더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이제 분석 기사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 홍준표 의원이 이 후보 선출 당일날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복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일 홍 의원의 짧은 이 승복 메시지로 인해서 홍 의원 다시 봤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 승복을 관련한 이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승복 메시지와 달리 윤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달리 이후 메시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봤는데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를 조금 다른데 보시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나 홍준표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2030 뭐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2030, 40은 나를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느끼긴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홍준표 이 의원의 조력이 없이는 진짜 원팀 가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일단 실제 지표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앞서 결과도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보다 딱히 2030 인기가 더 높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들을 어떻게 잘 끌어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홍준표 후보도 예우하면서 모셔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 이 경선 이후에 두 분이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치열한 경선이 끝나면 이 과열됐던 열기가 식는 기간이 모든 후보와 캠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열기가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차례차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예우하고 결국 대선에서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이루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될 텐데, 좀 홍준표 후보가 이 청년의 꿈 플랫폼 만들고 2030, 40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발언들을 보게 되면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번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실 그런 뜻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역할을 했을 때 이 정권 교체 이후에 홍준표 후보의 공이 정말 컸다. 홍준표 후보 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아무래도 당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그 당원들이 당심이 홍준표 후보가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홍준표 후보를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이 야당은 어떻게든 원팀을 만들어서 네.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가 홍준표 의원에게 말하는 어떤 제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선고처려 10고처를 해서 모셔와요. 제가 한 네. 말씀 드리면은요. 네. 그냥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고 내가 집권해도 형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그 정도로 실제로 마음과 의지를 실어가지고 모셔오면 아마 지금 표현은 원래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이 끝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 운영 그냥 저 혼자 할 게 아닙니다. 당신하고 같이 논의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저는 뭐 홍준표 후보 마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할 말씀 하시죠. 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대위 전체를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제를 한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사실상 없죠. 네. 뭔가 지금 복당 같은 경우도 끝까지 사실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 앙금이 어떻게 해서 씻어내느냐가 일단은 관건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관계가 긍정적인 어떤 원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도 SNS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런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저보다 더 빛났던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이제 두 분의 관계가 형성이 될지 원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민주당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10월 25일에서 26일에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4.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보면은요.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고 물어봤는데 정권 교체론이 57% 나왔어요. 교수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지는 꽤 됐는데 원래는 뭐 후보 되면은 컨벤션 효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두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역벤션이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이낙연 후보의 어떤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의 어떤 패배 이것이 지지층을 약간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대장동의 의혹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장면들이 정권 교체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을 더 크게 늘려놓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높은데 야당 후보의 어떤 지지율은 계속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분들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도 있고 이분이 적절한 후보인가라는 회의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어떤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은 네. 이 두 개의 어떤 수치의 괴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자부분 아직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낙연 전 의원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선대위에 오면서도 아직은 뭐 승복하지 않은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언론의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고만고만하다,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보를 향한 말이 아니다. 고만고만에는 이 후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의원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저기는 원팀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보가 됐으면 뭔가 지지율을 지금 벌려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그 갤럽 조사 나온 거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도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온 퍼센트가 한 2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을 합치면 무려 43% 정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원팀을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런 서른의원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잡음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요. 당내 친문 의원은 화학적 결합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시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한 번도 후보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완수하는 것. 그래야 제가 좀 한숨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결합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앞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잡음이 이어지고 화학적 결합 안 되면 역펜션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떴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왜 떴나를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추윤 갈등,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대척점에 있었는데 그 윤석열이 정치를 했을 때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으로 지목이 되고 그래서 친문까지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장면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후보로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를 꺾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견들이 사라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이 되는 이런 양상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소 장밋빛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4개월 정도도 안 남았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앞서 살펴본 지지율을 다시 살펴보면 지지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4.4%, 4%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없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요.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단일화 하겠다고 출마하는 후보는 당연히 없고요. 다만 원래 정권을 교체하려는 쪽, 바꾸려는 쪽에서 훨씬 더 절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야권에 속해서 이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면 갈수록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현재로서는 안 후보도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의당이 참 많은 양보를 민주당에 해왔는데 그 양보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서 사실상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까지도 묵인해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면서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정의당이 어떤 효과도 누리지를 못했죠. 이래왔던 사례들이 누적되어서 20대 국회, 21대 국회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정의당의 어떤 지지층, 전통 진보 지지층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과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굳이 평가를 하자면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가정이긴 하지만 단일화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조사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게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본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29로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 26.7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30.4, 윤석열 후보 4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단일화 된다고 하면은 파급력 어떤 부분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양당 간의 소위 비방,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심해지면 지금보다도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야권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 즉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을 모두 다 묶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를 사퇴하거나 단일화할 명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네. 최근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연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단일화하고요. 여야 모두 원팀 구성의 난항을 겪는 분위기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